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세레머니가 축구의 신치고는 좀 갈까 말까. 메시지로 하나 보여주고 싶습니다. 알렉산드로 고메스, 누메로 22. 감독님의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그럼 피파 회장이라도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 장난 아닌데요. 실제로 저렇게 오면 달콤하거든요. 최근 잇따른 멧돼지 출몰로 농작물과 인명사고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에 지자체에서는 멧돼지 포획에 나선 상황인데요. 그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120만 명을 넘으며 역대 최대입니다. 집값 하락을 반영하지 못한 공시가로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하는데요.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에서 알아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멧돼지의 출몰로 인명사고와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전라남도 곡성에서 멧돼지의 습격으로 한 여성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죠. 멧돼지가 갑자기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먼저 공격을 해본 거예요. 어머니 보니까 팔뚝도 이제 한번 물린 자국이 있고 왼손 중지 손가락이 중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당시 함께 있던 딸도 습격당해 크게 다치면서 수술까지 받았다고요. 멧돼지로 인해 농작물 수확을 못하는 등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말도 못하지 뭐. 이 돼지 때문에 콩, 고구마 이런 거 하나 못 심어요. 늘어나는 멧돼지 출몰에 피해가 커지자 지자체는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멧돼지 포획 현장을 동행해봤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청으로 들어온 멧돼지 피해 민원만 매년 200건이 넘는 상황. 최근에도 하루에 두세 건씩 멧돼지 퇴치 민원이 이어진다고요. 산소 오시는 분들이 뒤늦게 신고를 해가지고 돼지가 뭐 산소를 팠다는 데가 여기를 한번 돼지 잡아보자 하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낮에는 사냥개와 함께 포획에 나서는데요. 멧돼지의 냄새를 맡고 흔적을 찾습니다. 개가 돼지 냄새 맡고 가서 찾아갖고 짖어주면은 내가 가서 이제 총을 쏘아서 잡는 방법. 첫 번째 포획에 나선 구제단. 이게 지금 돼지가 파놓은 건데 하루나 이틀 된. 작은 흔적 하나도 멧돼지를 찾는 단서가 된다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산소가 많이 지금 멧돼지한테 지금 파헤쳤네요. 묘지 아래에 있는 지렁이나 굼벵이를 잡아먹기 위해 이렇게 헤집어 놓은 거죠. 올 가을에 다시 해놓은 건데 또 이렇게 다 부셔놔가지고 그 산소 주인들이 지금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피해를 많이 입는 상황입니다. 겨울철 대부분의 멧돼지 피해 민원은 봉분 피해일 정도. 발자국 상태를 봐서는 최근에 파헤쳐 놓은 걸로 추측되는데요. 멧돼지의 흔적을 따라서 서둘러 산을 오릅니다. 그때 뭔가를 찾은 듯 사냥개들이 급하게 뛰어가는데요. 개가 돼지 냄새를 달고 가가지고 지금 그 주위로 돌고 있는 거 수색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사냥개의 위치를 확인하는 GPS로 멧돼지의 위치를 예측한다고요. 멧돼지 한 마리당 포획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4시간. 벌써 5시간이 흘렀는데 멧돼지의 흔적만 있을 뿐 보이지 않습니다. 돼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우거져가지고 개들이 돼지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지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흔적을 쫓던 사냥개조차 멈춘 상황. 돼지 발이 들어간 발이 있고 나온 발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간 발, 이거는 나온 발. 이미 멧돼지가 산을 이동했을 거라고 추측되는데요. 이것처럼 들어가고 나왔으면 어떤 게 우선 발인지 모르니까 나간 발이 지금 2개라면서 2개, 들어간 발은 하나. 그럼 돼지 나간 거죠. 첫 번째 포획 작전 실패.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돼지가 한 곳에 먹이질을 하나 들어가면 거기서 보통 2, 3일은 안 나오고 거기서 먹이질하고 살다가 3일 정도 되면 이제 다른 데 이동하죠. 이동하던 중에 인근 주민에게 멧돼지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유, 오늘 아침에 저기 올라왔는데 멧돼지가 그냥 5, 6마리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가요. 이미 보름 전에 집 근처에서 멧돼지를 목격했다는 주민. 최근 멧돼지가 민가로 자주 내려와서 임시 방편으로 울타리까지 새로 설치했다고요. 산에 올라가다가 그 만약에 그 만나기나 해봐요 멧돼지. 우리 그냥 좋아하는 게 이거 잡아줘야 돼 이런 거는. 주민이 제보한 산으로 이동해서 멧돼지 포획을 위해 수색을 시작합니다. 멧돼지의 흔적을 발견한 구제단. 이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데요. 그때 사냥개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멧돼지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뜻인데요. 구제단도 GPS로 사냥개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죠. 의심 장소로 다가가는 구제단. 그 순간 사냥개가 또다시 어디론가 빠르게 달려가는데요. 심상치 않은 반응에 구제단도 즉시 포획 준비를 합니다. 멧돼지를 발견한 거죠. 산속에 울려 퍼지는 총소리. 과연 포획에 성공했을까요? 총에 맞고도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멧돼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약 80cm 정도 되는 멧돼지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겨울나기 준비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마을까지 내려온 걸로 추정되는데 하발루에서 큰 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태에서는. 나머지 4마리의 멧돼지는 총소리에 놀라 뒷산으로 도망갔을 거라는데요. 같은 시각 뒷산에는 멧돼지 길목을 예측하고 대기 중인 구제단이 있었습니다. 돼지는 그 다니던 길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저기서 가면 밀면은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길 외에는 빠져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멧돼지가 다니는 길을 구제단이 미리 막고 나머지 한 사람이 사냥개로 멧돼지를 마을 뒷산으로 몰아내는 작전인 거죠. 멧돼지가 도망친 방향을 수색하던 구제단.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개가 짖는다는 건 멧돼지를 봤다는 거죠. 이내 포획이 시작되고 빠르게 멧돼지를 확인하는데요. 얼핏 보기에도 몸무게가 40kg이 넘는 멧돼지. 이맘때 섭취하는 음식량이 많아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포획을 마친 구제단원과 만났는데요. 저기서 바닥바닥 소리가 나갈래나 돼지가 남았나 싶어가지고. 다른 길목으로 도망치다가 포획된 멧돼지. 앞서 포획된 멧돼지와 크기가 비슷해서 같은 무리인 걸로 추정된다고요. 포획한 멧돼지는 우선 혈액부터 채취합니다. 돼지 열병 검사하느라고 양성이나 음성이나 검사하느라고 지금 체열하고 있습니다. 걸리면은 다 폐사예요. 축산농가의 피해가 엄청 심하죠. 최근 전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 이날 포획된 멧돼지 4마리의 사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봐 현장에서 이렇게 비닐팩에 담아가지고 냉동으로 옮겨갖고 냉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모아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피해는 또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1년 내내 멧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올해 농작물 수확을 포기할 지경이라고요. 피해 주민을 만났습니다. 멧돼지 피해가 아주 심해가지고요. 이 전교차를 이렇게 친 거예요. 이거 울타리만 믿고 있었는데 그냥 고구마 봐서 아주 잣단 데서 하나도 수확 못했는데. 전기 울타리로도 멧돼지의 피해를 막을 수가 없어서 멧돼지가 좋아하는 콩이나 고구마 등의 농작물은 피한다고요. 수확을 포기한 논 곳곳에 보이는 구덩이가 그들의 행적을 말해주고 있죠. 농사 져봐야 뭐 농작물금도 싸고 하는데 멧돼지들이 다 뒤져서 콩도 다 넘어뜨려서 죽고 뭐 엄청 심하지요. 반타작밖에 못했으니까. 수확철이 끝나도 계속 내려오는 멧돼지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 10월, 11월, 12월의 경우에는 짝짓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짝을 찾아서 평소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늦은 시각에도 포획 작전은 계속됩니다. 멧돼지가 이동했을 길을 차를 타고 천천히 이동하는 구제단.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밭이라고요.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요? 여기 들어가서 사서 걸어가자고. 밤 포획은 낮에 하는 포획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 장비는 필수죠.
돼지가 그렇게 아, 파ದಂ잖아요. 진짜 저게 파됐네. 와, 이게 돼지가 다 이렇게 파된 이게 농사 좀 먹고. 논에 남아있는 쌀을 먹기 위해 밤에도 내려와서 먹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야밤에도 멧돼지가 좀 잘 잡혀요. 아, 힘들지요. 사실 보기는 보는데 노출확률도 많고 그좀 여러 사람 카메라로 보고 좀 잘 접근이 때려야 돼요. 멧돼지가 야행성인 탓에 꼭 필요한 장비죠. 어디 좀 보여? 뭐 보이는 거 있죠? 아,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저기다.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논밭 한가운데에서 움직이는 멧돼지를 포착한 겁니다. 즉시 포획을 준비하는 구제단. 저기다. 쏴. 죽었어, 쓰러졌어. 이 자리에서 죽었네. 아, 여기 죽었어요. 낮에 놓친 멧돼지로 추정되는데요. 도망가기 전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청양군에서 포획한 유해 조수는 멧돼지 740여 마리, 고라니 3,200여 마리로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요. 각 지자체에서 개체수 조절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멧돼지 피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결책이 있을까? 멧돼지의 포식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포획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이 그로 인한 피해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잦은 멧돼지 출몰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멧돼지 피해, 유해 조수로 인한 피해를 막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근 도심 속 멧돼지 출몰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멧돼지와 마주치게 되면 최대한 조용히 뒷모습을 보이지 않고 건물이나 나무, 바위 등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네, 최근 전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발견하시면 정부 민원 콜센터인 110으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이 효자, 월드컵 대목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월드컵 응원 열기와 함께 치킨 업계 역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치킨 가게는 경기 때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있던 지난 24일, 서울의 한 치킨집, 직접 포장해 가려는 손님들까지 몰려 가게가 북적이는 모습인데요. 월드컵 하면 치킨이죠. 그리고 이제 약간 집에서 보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분위기 내면서 먹는 게 응원하는 의미가 있어서. 경기 3시간 전인 오후 7시, 이미 평소 하루 매출을 넘겼을 정도. 부모님이 많이 밀려있어서 1시간 반은 무조건 더 걸리거든요. 이렇게 바쁜 거는 올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평소 판매량보다 한 2.5배, 3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표팀의 첫 경기가 있던 지난 24일, 전월 대비 매출이 많게는 200% 가까이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드컵이 아니라 치킨컵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 오, 맥주 왔다. 편의점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치킨에 빠질 수 없는 맥주 역시 월드컵 특수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편의점 전체 맥주 매출은 지난주 같은 날과 비교해 최대 194% 증가했습니다. 특히 월드컵 거리 응원이 있었던 광화문 광장 인근 편의점의 경우 야외 응원에 필요한 핫팩의 매출이 전주 대비 1,500%나 늘었다고요. 뜨거워진 응원 열기에 월드컵 특수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문이 몰리면서 일부 배달 전용 앱에선 주문이나 결제가 안 되는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치킨 배달이 2시간 이상 지연되고 배달비가 한때 10,000원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한편 배달 노조가 한 배달 플랫폼을 상대로 기본료 인상을 요구하며 집중 파업을 했었는데요. 가장 판매량이 증가하고 가장 필요로 할 때 파업을 한다 그러면 고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추운 겨울에 개최되고 주로 경기가 늦은 밤에 진행돼 월드컵을 집에서 즐기는 집관족도 늘어났는데요. 대형마트의 TV 판매량도 급증했습니다. 월드컵 시기를 겨냥한 11% 특판 적금 역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선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까다로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지만 기본 금리는 연 2.8%일 뿐
특별 우대금리 7.7%포인트를 더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4강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받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노력뿐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 해 그저 가입자만 늘리려는 은행의 미끼 상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특수의 시기에 맞춰서 본인이 판매하던 가격을 할인폭이 굉장히 많은 걸 보이기 위해서 원래 팔던 가격보다 2~3배 정도 더 올려가지고는 할인폭을 과대포장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보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값 하락에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사상 최대 규모라고요. 지난 21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그 수는 총 122만 명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2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고 세액은 강남 4구는 6.6배, 그 외 지역은 9.4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가 작년보다 17% 뛴 상황에서 집값 하락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진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든 겁니다. 종부세 폭탄을 받게 된 집주인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 강동구의 A아파트, 전용 면적 73제곱미터의 경우 이번 달 초 9억 원대 거래됐는데요.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2억 원 이상 높은 겁니다. 집값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 이른바 시세보다 공시가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불만이 많아졌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 보유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났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은 69%로 당초 예정보다 3.7%포인트 낮아집니다. 시세 약 17억 원인 마포의 한 아파트. 당초 현실화율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약 14억 4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수정안을 통해 12억 9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유세는 약 50만 원 정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은 더 크게 줄어듭니다. 비싼 집값에 세금을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지난 2020년 공시가 현실화율 정책의 취지를 되돌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으로 지금 이거를 바꿔주겠다 했지만 주택이 9억 이하인 분들한테는 지금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만큼 별로 내려가지는 않고 오히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많이 2년 전으로 회계하는 그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중 23만 명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지난해보다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2명 중 1명은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로 나타났는데요. 소득 수준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이 커지자 이를 위한 대책들도 나왔는데요.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령 1주택자의 재산세 유예도 도입해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이 공시가 좀 줄여주는 거는 그냥 실질적으로 조금 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지 부동산 전반에 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공시가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전년도 실거래가를 반영하다 보니 시장 상황이 급변한 걸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공시가율을 올리고 내릴 게 아니라 최대한 시차 없이 실거래가를 반영할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종부세만큼이나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얼마 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2~3배 인상된 도시가스 요금에 온라인에서는 고지서 인증샷 공유가 이어졌는데요. 우선적으로 항상 사용량은 일정하게 유지를 해왔는데 10월 달에 요금이랑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11월 달에는 24만 3,740원이 나왔어요. 도시가스 요금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지역 난방으로 난방과 온수를 공급받는 가구의 연료금이 최근 7개월 사이 38%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약 2년간 동결되었던 연료금이 올해는 3차례나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한 해에 3차례 연료금이 인상된 것도 처음인데요.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때로는 무려 10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마저 급등하며 국내의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 요금이 급등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유럽도 비상에 걸린 것인데요. 유럽 국가들에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관광 명소의 야간 조명을 대폭 축소하고 나섰습니다. 독일에서 38년째 살고 있는 박미석 씨. 최근 난방비가 2배 이상 올랐다고요. 전에 뭐 4, 50만 원대를 냈다 그러면 지금은 120에서 150만 원 폭탄 요금 용지서를 받고 나서 벽난로 장작을 떼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방이 2칸이나 3칸짜리로 줄여서 간다든가 아직 방세를 못 낸 경우도 있어요. 유럽 각국에서는 에너지 소비 감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동절기 가스 소비 20% 감축을 목표로 잡고 정부 주도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며 공공장소에서는 실내 온도를 19도로 정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수요 관리 단계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에너지 관련 요금이 억제된다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 지낼 때에는 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은 할 수는 있지만 또 궁극적으로 국민들 세금과 연관되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발 에너지 공급난으로 가격 폭등세가 심화되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적자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요금 인상과 수요 조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주 업은 독감 유행과 함께 오르는 감기약 가격입니다. 조제용 감기약 가격이 다음 달부터 100원에서 200원씩 오릅니다. 제약사들이 조제약의 판매 단가가 일반 의약품보다 낮아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아 품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열제와 진통제 관련 약품들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상한액을 인상하며 약값도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주 다우는 제동 걸린 예적금 이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예적금은 물론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상품까지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경쟁적으로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도 자극을 받아 같이 오를 수 있다는 점과 급하게 올린 금리가 향후 역마진을 낼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주식시장과 부동산마저 흔들리며 그나마 예적금 이자 오르는 게 위안이었는데 당황스럽기도 하죠. 서민들의 안정적 투자처인 M1 예적금 금리만 규제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뛰어다니는 남성들. 긴박한 추격전이 이어지는데요. 긴 추격 끝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6년간 피해 금액이 2조 원, 매일 12억 원씩 피해가 발생. 최근에는 20대에서 40대 피해가 전체 피해자의 69%를 차지한다는 바로 이것. 그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편의점. 급히 뛰어나오는 남성이 보이고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남성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였는데요. 신종 피싱 수법을 검색하자 통장 협박, 납치, 사채업자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남성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바로 딸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웬일이야? 큰일 났어. 왜? 사고 났어? 아니 친구가 사표전을 빌렸는데 내가 보증을 써줬어. 나 지금 지하 창고 같은 데 끌려왔어. 나보고 돈 내놔래.
곧이어 낯선 남성이 협박합니다. 네, 사채업자의 장철입니다. 제가 오늘 돈을 못 보면 딸이 몸속에 있는 컴파 하나 떼서 돈으로 바꿀 겁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벌인 가짜 납치극이었는데요. 발신자 번호를 조작한 뒤 딸인 것처럼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받은 아빠는 혹여나 딸이 잘못될까봐 두려워 조직이 요구한 3천여만 원을 입금하기로 하는데요. 돈을 송금하기 위해 가게를 나선 피해자. 다행히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 쪽으로 가셔서 돈을 인출을 하려고 하셨고요. 인출을 못하게 막는 사이에 함께 나갔던 다른 경찰관분이 딸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피해를 막았습니다. 다행이에요. 딸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이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데요. 전화 받자마자 울면서 뭐 얘기를 했는데 우는 그 끝머리가 딸 같기도 하고 잘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이라고 믿었어요. 피해자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아주 악질이네요. 한국 사회에서 제일 아픈 손가락이 자녀죠. 자녀의 목소리에서 아픈 비명 소리만 들어도 정신 자체가 혼미해지고 그게 누군지 확인하려는 것보다는 일단 어디 다쳤냐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대단히 정교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범죄 작품입니다. 최근 이런 상황과 심리를 이용한 범죄는 또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빚낼 게 있고 지술 거부권 있어. 지난달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320여 명에게 약 21억 원을 갈취했는데요. 이들의 범죄도 피해자의 자녀 사칭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액제이 깨졌다고 문자가 왔어요. 깨졌으니까 다른 번호로 오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게 있어서 나는 이제 아들인지 알고 이제 전화를 이제 했거든요, 내가. 통장 협박이라는 신종 수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단. 피해자의 돈을 대포 통장에 받고 일부는 불법 도박 계좌로 입금시킨 겁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자 정지되는 불법 도박 계좌. 이때 2차 범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지된 계좌를 풀어달라는 도박 운영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건데요. 계좌 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도박 조직들에게 갈취한 금액은 8억 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거래 정지시킨 다음에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요구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반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 운영자까지 이용한 신종 수법. 이맘때 주의해야 할 연말 정산, 대학 합격, 사칭 주의보입니다. 연말 연초에 집중되는 스미싱 피해, 특히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수험생에게 대학 합격 허위 메시지를 보내고 합격을 빙자해 등록금을 받아내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게시물까지 올렸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쯤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대학이라는 게 또 애들이 이제 간절하게 바라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이제 추가 합격했다고 해서 예치금을 넣으라고 하면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학생들이 입게 되잖아요. 이걸 이용해요? 또한 직장인을 노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나 다가오는 명절 선물을 이용한 수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300여 건이 넘는 스미싱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또 시기적으로는 또 이제 돈이 나갈 때다 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평상심을 가지고 있다면 뭐 요구에 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 피해 당할 때는 너무나 간절한 그 욕구가 있는 분들이에요. 빅데이터로 알아본 신종 피싱 수법, 택시기사, 컨트롤타워, 경찰 단어가 검색됩니다. 지난 10월 21일 의정부 경찰서로 달려온 여성. 불안한 모습으로 해킹당해 제어되지 않는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건네며 도움을 청하는데요. 코인 거래소 계좌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돈을 이체를 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 맞냐고 물어보셨고 굉장히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돈을 찾을 수 있는 거냐고 물으시면서 해외 쇼핑몰로부터 온 문자를 터치하는 순간 그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제 이름이랑 같이 해외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떴었어요. 번호를 눌렀는데 쇼핑몰에 바로 연결이 됐었어요. 쇼핑몰 결제 주소를 보내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원격 조종하여 가상화폐를 사들이는 수법인 겁니다.
쇼핑몰 직원을 사칭한 피싱 조직원은 목걸이를 취소한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는데요. 또한 명의가 도용돼 결제됐다며 금융감독원 측에 도용 신고하는 방법까지 안내해줘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잃을 뻔했지만 빠른 신고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이버 코난이라고 경찰청 앱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감시하는 그거 딱 깔아주는데 그때까지 보이스피싱 단들이 제 폰에 원격으로 접속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단시키고 나가니까 그게 이제 정리가 됐었어요. 2021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7,700억 원. 5년 전보다 200%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피해자만 5만 명이 넘지만 아직도 대책 시스템은 미흡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부처에서 막 법무부부터 검찰, 금감원, 금융위, 정보통신부 흐트러져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그 수법이 나올 때마다 전 국민들에게 알리듯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거를 계속 경보를 알려줘야 돼요.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누구든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회 안전망이 시급할 때입니다. 네, 연예 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난 3월에 결혼한 배우 현빈, 손예진 씨가 부모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을 닮은 아이는 또 얼마나 예쁠지 이 세계도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결혼식부터 세기의 부부의 탄생으로 화제를 모았던 현빈, 손예진 부부가 등남 소식을 알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약 8개월 만에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배우 손예진 씨의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등남 소식과 함께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촬영을 위해 몽골에 체류 중이던 현빈 씨는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아내 출산을 지켜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류 스타 커플인 만큼 이 결혼식 이후부터 그들의 2세 소식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지난 6월에 손예진 씨가 직접 임신을 발표를 했고요. 그보다 앞서 4월에 출산한 절친 이정현 씨가 자신의 자녀와 같은 호랑이띠 친구다라고 밝히면서 연내 출산할 것이라는 이 추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 정말 귀엽죠.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미모를 자랑했는데요. 이렇게 부모의 출중한 외모를 물려받은 2세는 또 얼마나 예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인 만큼 해외 언론의 관심은 물론 전 세계 팬들의 축하도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새 가족이 된 현빈, 손예진 씨 축하드립니다. 지난 주말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줬는데요. 이에 미국과 영국 등 외신들이 이 소식을 앞다퉈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오징어 게임 시리즈에 출연한 배우이자 골든글로브에서 한국인 최초로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오영수 씨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해외 매체들 역시 오영수 씨가 이번 일로 내년 초 예정됐던 연극에서 강제 하차됐고 출연했던 공익 광고의 송출 역시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는 오영수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오영수 씨는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영수 씨를 고소했고요. 당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하지만 A씨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또 신체 접촉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오영수 씨는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을 받게 된 오영수 씨,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작비 150억 원을 들인 대작 영화 탄생의 주역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대건 역을 맡은 배우 윤시훈입니다. 저는 지린 역을 맡은 송지연입니다. 마부 조신철 역할을 맡은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200년 전에 근대사의 역사의 현장을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신부님들을 조선 땅에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환류를 개척하는데 아주 공헌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김대건 신부님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나이 그리고 비주얼이 안 됩니다. 윤시윤 씨에 비해서.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 역할을 못하고 외국인 신부님들 이 한국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신부님이요 오늘 밤에 미사의 세례정사까지 엄청 바쁘세요. 영화 탄생은 한국 최초의 가톨릭 사제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모방 신부님께서 네가 조선의 신부가 되길 바라신다.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1800년대 조선의 첫 신부로 순교하기까지 근대의 역사를 개척한 청년 김대건 신부의 꿈과 도전을 담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또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배우로서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건 너무너무 큰 영광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감사히 임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이 바티칸을 이유로 예고편이 나오고 그리고 주변에서 진짜 많은 관심과 궁금함들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너무 부담이 돼서요. 네,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에 앞서 로마 교황청에서 시사회를 열어 더욱 부담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윤시윤 씨를 비롯해 배우 및 제작진들이 직접 교황을 아련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시사회를 바티칸에서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례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거의 처음일걸요? 예, 대단히 많은 금기들을 깨고 이 시사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세계 각국의 추기경님들이 막 일어서서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뜨거웠어요. 현지에서 뜨거운 박수 세례를 받으며 바티칸 시사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들 그리고 그런 울림들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너무 좀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바티칸 시사회가 딱 끝나고 나서 울림만 있는 게 아니고 재미가 있습니다. 액션 해양 어드벤처입니다. 이게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실제로 살아계셨던 분을 찍는 영화다 보니까 조금 진지하기만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오픈되고 나니까 아니에요. 지루하지 않아요. 재밌어요. 많이 우세요. 감동, 더불어 감동. 기대하셔도 됩니다. 또 4개 국어를 구사하는 윤시윤 씨의 연기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라고 하는데요. 기대되네요. Je comprends les principes de la trigonométrie, mais les mathématiques c'est difficile.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무조건 외워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진짜 그걸 다 외우고 심지어 그래서 바티칸 시사회 다 끝나자마자 제일 많이 물어봤던 말이 너 이거 어떻게 외웠냐고 였어요. 그리고 탄생에는 혈액암 투병 중인 배우 안성기 씨가 출연해 국민 배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모닝 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멋진 영화 탄생팀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연예뉴스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 8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경인 기자 고맙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는데요. 환절기, 겨울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건강이 걱정된다는 주부 최지혜 씨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있어 더욱 신경 쓰게 된다고 하는데요. 요새 어린이집도 그렇고 열감기랑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저희 애들도 혹시 걸리진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지난 한 주간 독감 의심 환자는 일주일 새 4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겨울철 건강한 실내 생활을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한데요.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부쩍 오른 난방비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겨울철 건강 관리와 에너지 절약을 해결해줄 지혜 씨만의 관리법이 있다고요. 저만 하는 그 꿀팁이 하나 있어요.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이 과연 뭘까요? 그녀만의 겨울철 건강관리 꿀팁! 이렇게 카펫을 깔아주면 실내 온도를 약 1, 2도 정도 높여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요. 땡겨. 18도에서 20도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비결이랍니다. 겨울에는 뭐 0.5도 차이도 되게 춥게 느껴지고 그래서 카페트 깔아놓으면 확실히 온도가 조금 더 따뜻하더라고요. 얘들아 내복으로 좀 갈아입자.
내복이나 수면 양말 등을 입어주면 약 2도 정도 체온을 높여줘 겨울철 건강 관리에도 좋다고요. 그녀만의 겨울철 건강 관리 두 번째 꿀팁. 환기시키기. 추운 날씨로 환기가 어려운 겨울. 하지만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실내 환기라고요. 추워? 거기 있지 마, 거기 있지 마. 이렇게 좀 춥고 건조할 때는 환기를 자주 해줘야 습도가 높아진대요. 추운 오전 시간보다는 기온이 높은 낮 2시에서 6시에 30분가량 환기시켜주는 것이 습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요. 물 뿌리고 20분 뒤면 미세먼지가 다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환기시킬 수 있어요. 적절한 환기와 습도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준다고요. 깨끗해지고 있어? 습도 유지를 위한 비결이 또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진우야, 민우야, 귤 먹자. 겨울 비타민 충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겨울에 가장 많이 즐기는 과일, 비타민C가 풍부한 귤입니다. 이제 우리 이거 치울까? 엄마, 이제 이거 버릴게요. 잠깐만. 귤 껍질은 버리면 안 돼. 귤을 먹고 남은 귤 껍질 버리지 마세요. 다 활용법이 있다는데요. 귤 껍질 위에 물만 뿌리면 천연 가습기 효과가 나요. 아니, 귤 껍질이 천연 가습기라고요? 박스 안에 귤 껍질을 넣지 않았을 때 습도와 귤 껍질을 넣고 난 뒤 습도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15분 정도 확인한 결과 약 31%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분이 많아 가습 효과가 있는 귤 껍질에 물을 뿌려주면 더욱더 효과가 좋다고요. 건조한 겨울, 천연 부직포를 활용한 천연 가습기 만들기도 있습니다. 무독성 성분으로 안전한 부직포는 물을 흡수하고 증발시키는 특성이 있는데요. 젖은 티셔츠 10장의 가습 효과가 있다고요. 올 겨울도 다들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겨울 작은 실천을 통해 난방비도 절약하고 건강도 챙기며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비록 아쉬운 패배였지만 태극전사들의 투혼이 빛났던 어제의 경기였습니다. 빗속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의 월드컵 응원으로 정말 뜨거웠는데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향한 한국의 두 번째 경기를 날에서 주재했습니다. 자, 어젯밤 16강 진출을 위한 우리나라와 가나의 경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가나의 주별 1차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많은 울고 양마들이 pittsburgh에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인파는 약 3,000명. 근데 비가 오는데 저 대한민국 꼭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해. 제가 꼭 적극 해가지고 응원할 거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꼭 응원해 파이팅 해가지고 오늘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16강 가야 돼!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이기는 것을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교과서에 실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경기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경기 시작부터 우리 선수들은 위협적인 공세를 펼치며 약 20분가량 코너킥만 7개, 공 점유율은 57%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전반 23분 가나 데크슨의 역습에 수비가 무너지며 첫 골을 내주고 맙니다. 순식간에 들어간 선제골에 광화문에는 아쉬움의 탄식이 흘러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나 선수의 팔에 공이 맞았는데 비디오 판독 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득점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살리수 선수가 밀어넣은 골 인정됐군요. 저게 핸들이 아니면 도대체 크로스를 올리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후 34분 가나는 연이어 두 번째 득점을 올립니다. 연이은 가나의 득점골에 안타까움으로 응원단에도 정막이 잠시 흐르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선수들은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려 봤지만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쳐야 했습니다. 추가골 나와서 좀 아쉽지만 후반전 잘 준비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전에 흐름을 잃었을 때 우리나라가 한 골 정도 따라간다면 충분히 역전의 기대를 잡아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한번 응원 한마디 하나 둘 셋 화이팅! 기가 뜨겁네요. 전반전에는 너무 네, 두 점이 뒤지고 있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맞이한 후반전. 모두 반전을 기대해 봤는데요. 충분히 득점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후반 7분 김진수 선수의 크로스가 날아오고 조규성 선수가 헤딩슛을 시도해봤지만 막혔는데요. 우리의 첫 번째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11분 교체가 돼서 들어온 이강인 선수. 투입 1분 만에 크로스를 올려주더니 조규성의 헤딩으로 골망을 드디어 흔들었습니다. 좋아요. 엄청 짜릿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만회골입니다. 정말 완벽한 크로스, 완벽한 슈팅. 기가 막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골이 터지자 광화문에도 드디어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자, 그리고 이후 3분 만에 또다시 득점이 이어졌죠. 진짜. 이때 저희 아파트 단지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조규성의 헤더. 좋습니다.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려진 경기. 조규성 선수는 한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는 한국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방금도 완벽한 크로스, 또 완벽한 헤더. 상당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네, 이게 바로 K리그 득점왕입니다. 조규성. 자, 몇 분 절묘했죠? 지나지 않아서 추가골까지 동점골 만들면서 후반전 대한민국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네, 조심해야 자, 됩니다. 비디오 이렇게 흘렸어요. 슛! 하지만 7분 뒤 다시 가나의 득점이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쫓고 쫓기는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강인. 후반 공세에 나섰던 대표팀은 황의주, 정우영 선수를 투입해 공세에 복귀를 조여봤지만 결국 추가골로 연결이 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입니다. 추가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대한민국 대표팀의 코너킥으로 마지막 공격 기회를 잡았지만 주심은 경기를 끝내고 말았는데요. 자, 한국 선수들과 벤투 감독은 항의를 했고 감독에게는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할말 없게 경기 아쉬운 부분 많았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최선 다하고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줘서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꼭 대한민국 전사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화이팅!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가 이 대회를 잘 준비했다는 것을 증명한 만큼 마지막 분명 포르투갈은 강팀이긴 하지만 이변은 언제든 축구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그 이변을 믿고 좋은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아쉽지만 잘 싸운 경기였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 경기인 만큼 모두 아쉬움이 남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불사질러서 뛰어보자 했는데 이렇게 조금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주신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전반 초반엔 주도를 했었죠. 주도를 했었고 전체적인 우리의 흐름을 갖고 왔었는데 좀 손쉽게 세트피스에서 실점하면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위축됐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골도 좀 쉽게 내줬죠. 교체 선수를 통해서 전술적인 변화를 꾀했고 결국 그것이 먹혀들면서 2대2까지 만들었지만은 그다음에 슈팅 숫자가 21대 7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을 마무리 짓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을 반드시 잡고 뭐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포르투갈을 잡는 게 우선시 돼야만 16강을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잘 싸웠습니다. 이어지는 포르투갈과의 경기, 전력을 다해 다시 뛰어줄 우리 한국 대표팀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네, 어제 저녁부터 내리던 비가 일부 지역에선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남해안은 최고 70mm, 그 밖의 지역은 최고 5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네, 비가 그친 후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낮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이후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